일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여기에 사람들의 요즘 주목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 이번 참에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하나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LP다가 지고 다시 라피더스라는 게 또 등장했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야.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일본의 그 지구방위대들이 모였다, 그래서 만든 게 일본의 그 마지막 남은 반도체 명맥을 지키자라고 해서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라피더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피더스는 일본의 대표회사 도요타, 소니, NEC, 덴소, 미쯔비시, 이런 수많은, 미쯔비시는 여기서 은행이야. 그래서 이런 수많은 어떤 연합군들이 돈을 각출하고 거기 일본 정부도 돈을 더해서 우리가 다시 반도체 산업을 중흥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든 거야. 2027년쯤에 우리는 2나노 공정을 시작으로 TSMC와 삼성을 잡아 제끼겠다라는 게 이제 라피더스의 출사표지. 아니 3나노도 지금 안 해봤는데 바로 2나노로 간다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 텀을 두고 있잖아. 2027년부터 우리가 그런 걸 본격 가동해서, 하여튼 청사진은 그래. 소프트뱅크도 돈을 썼어,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일본의 모든 총력을 여기다 동원하는 건데,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일본보다 우위에 점하면서 D램은 일본이 이제 명맥이 끊겼고, 그 다음에 이제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그렇지. 너는 정말 인플레 빼고 다 아는 PD구나. 그거 자꾸 꺼내지 마세요, 수면 위로. 알았어. 그러니까 왜 실수를 하냐고, 방송에서. 아니 제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편집을 안 하고 내보냈다는 그 용기를 놓게. 우리는 냉혹한 방송이야.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생방송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돼.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그래서 이 SOC 분야에 르네사스 회사 하나 남아 있지만, 이제 다시 파운드리 분야로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등등과 함께 이 라피더스를 통해서 일본이 다시 제국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솔직히 내가 뭐 일본 망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번 참에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하나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여기에 사람들의 요즘 주목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 뭐 이제 조만간 이게 19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이 이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기 전자 장비화 되면서, 이게 가전제품을 사는 느낌이 많잖아. 지금은 바퀴 달린 컴퓨터 그런 개념이죠. 정확한 표현이야.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얼마가 더 클지 감도 안 온다. 이 시장 잡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야. 과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 자동차 시절에는 그 자동차 안에서도 벌써 이미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갔어. 우리가 흔히 전장이라고 하지, 이 전장 안에는 에어컨과 같은 이런 거 제어하는 공조장치 제어하는 거, 엔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제동장치 제어하는 거, 이게 다 전자식으로 반도체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미 200개에서 300개 정도 반도체가 사용됐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차량 하나에 전기 자동차 이후부터는 최소 반도체가 2,000개가 들어갈 걸로 점쳐지고 있어. 10배 이상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동안 200개, 300개 그 반도체 들어가는 옛날 차량,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 차량에는 그 반도체 하나의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 수준밖에 안 돼. 비싼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걸 좀 터부시 여겼던 적이 있어. 근데 일단 2,000개 가까이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등등 해서 차량용 안에 더더욱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이 더 추가적으로 첨부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1, 2달러짜리 저가 반도체가 아닌 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거. 그렇지. 인공지능 지원을 하는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거는 뭐 큰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다시 도래했으니 우리 일본이 이 시장을 교두보로 해서 치고 나가자, 이게 일본의 청사진이고, 그래서 도요다랑
덴소가 돈을 넣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직 이거는 이제 산업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자, 예전에 르네사스라는 회사,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어. 왜? 르네사스는 어디에 하청 회사냐면 도요다? 도요다야. 전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많이 만드는 회사? 도요다. 도요다. 그럼 그 회사의 하청업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차량용 반도체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르네사스지. 르네사스의 업계의 위상이 인텔하고 비교하면 어때? 형편없어. 왜 이렇게 형편이 없냐 하면 그게 산업 생태계의 차이야. 자, 인텔은 어디를 중심으로 반도체 칩, 우리가 CPU라고 만드는 걸 주로 만들었냐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과 칩셋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었어. 그런데 인텔은 우리가 CPU라고 불리는 그런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칩셋이라고 해서 CPU가 혼자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 같은 거니까 우리 메모리 카드와 그래픽 카드와 여기에게 수시로 연결을 해서 업무 지시도 하고 또 받은 걸 다시 연산 처리 제어해서 다시 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다른 반도체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칩셋, 이런 것들을 같이 인텔이 제공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컴퓨터 조립해본 사람들 다 알지만 이거 인텔하고 호환되는 거죠? 물어보기도 했다고. 그렇죠. 그게 호환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텔은 자기 거만 만든 게 아니라 이 호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칩셋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뭘 가진 거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야. 야, 여기에 다 맞춰야 돼. 알지? 한 거야. 인텔이 기준이 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구나. 빙고. 그렇지. 그래서 인텔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칩셋을 강요하기도 하고 칩셋에 맞는 것들에 대한 여러 비용이라든가 여러 이 산업 생태계의 코스트 아니 위험성을 전가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인텔은 반도체 하나를 100원에 팔면 예를 들어서 30원씩 남는 거지. 이게 인텔의 수익률이 높은 것이고 이런 시장 지배력 때문에 인텔이라는 회사는 옛날에 주가를 엄청 높게 평가를 받은 거야. 근데 르네사스라는 회사는 인텔 못지않게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한 40% 넘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인데, 그런데 이 르네사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거의 구할은 어디만 납품한다? 도요다. 그러면 이제 이 르네사스는 어떤 입장이겠어? 도요다의 차량 판매랑 밀접하게 매출액이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요다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야. 도요다에서 안 사준다고 하면 얘네 난리 나거든. 그래서 도요다가 시키는 일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돼. 실제 그런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적이 하나 있어. 바로 동일본 대지진 때야. 르네사스의 라카 공장이라고 있어. 이 라카 공장이 직격탄을 맞은 거야. 거기서 이제 도요다에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었거든. 라카 공장이 딱 동일본 대지진 때 풍지박산이 나면서 도요다 자동차를 못 팔게 된 거야. 자동차는 그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라도 조달을 못하면 부품 없이 나가는 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라카 공장 르네상스의 라카 공장 말고 다른 데도 공장이 6개인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을 하면 되지 왜 라카 공장에서만 그거 생산하고 앉았냐, 그거 복구하려면 시간 좀 걸린다던데. 자, 그런데 라인 승인이라는 게 제조 공장에는 있어. 특히 자동차 공장에는 이 라인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의 특수성도 있긴 있는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갑질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자, 갑자기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아니면 기아를 변속기를 했는데 기아가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완전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 뭐 사망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데 요즘은 변속기도 다이얼로 돼 있거나 버튼식으로 돼서 전자식으로 돼 있지. 브레이크도 요즘 이런 그 안에 들어가는 센싱이나 이런 거는 다 전자장비라고. 다 반도체 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미묘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부품 하나가 에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에 결함이 돼서 이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품 하나를 만드는 그 공정에 대해서 도요다에서 와서 승인을 해.
원료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어떻게 까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공정 어떻게 하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고, 이거 네 번째 공정하는 이 기기는 어디 거 사온 거야?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산이네? 오케이, 됐고. 전부 다 그걸 보고 공정 승인을 해. 그래서 승인된 공정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면 안 받아. 그래서 라카 공장에서는 그 도요다가 승인을 해줬어. 그런데 르네사스의 다른 공장에는 라인 승인을 안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도요다의 실무진이 딱 와서 다른, 지금 우리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으니 다른 공장에서 그 부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아니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르네사스 측의 입장이었어. 그 당시 보도가 다 나와. 그런데 도요다는 실무진이 우리 라인 승인 해줄 수 없다. 이유는 하나야. 실무자가 승인을 갑자기 급하게 해줬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에러가 하나 생겼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에러가 생긴지도 난 모르고, 그렇게 차량에 그 반도체 칩이 부착돼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지? 르네사스 책임인지, 도요다 책임인지, 아니면 덴소 책임인지 모른다는 거야. 난 승인 못 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인 승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라인 승인을 꼭 거쳐야 되는 생태계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도요다가 결국 여기서 만드는 이 반도체는 도요다에게만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르네상스라는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 1차 벤더, 2차 벤더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도요다에서 원하는 QC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도요다 자동차의 무서운 점을 어디서 인정해야 되냐면, 개도국들. 형은 우리 저기 몽골에 말 타러 가끔 가잖아. 몽골에 가면 아직은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현대차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강의 가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 도요다 자동차의 무서움은 몽골 같은 데 가면 거기 사람들이 확실히 현다이랑 도요다를 달리 봐. 왜? 일단 몽골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될 때가 많지. 그러면 이거 계속 달리다 보면 쇼바 나가. 현대차는. 도요다는 몇 년을 타도 멀쩡한 거야. 그 다음에 몽골에 한겨울에 가봤어? 안 가본 사람은 추위를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몽골 편에서 다뤘잖아요. 응. 영하 40도, 50도인데 현대차는 그때 시동이 안 걸려. 도요다는 시동이 걸려. 그래서 도요다가 그런 자동차가 되기 위해선 누굴 쫙 겠어? 부품업체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만드는 르네사스야. 그것도 위상이 어떠냐면, 르네사스의 본부장이 도요다의 누구랑 만나냐면 팀장하고 만나지. 도요다 팀장이 르네사스 거의 부사장에게 이번에는 이런 QC를 맞춰주셔야 돼요. 봤더니 차량용 반도체가 영하 40도부터 영상 175도 사이에 가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95% 습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요. 진동은 50에다가 그 다음에 정전기가 차량을 많이 일어나. 이 정전기 강도는 거의 고압 전력이 흘러도 아무 정전기에 손상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동을 해주셔야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버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이번에 반도체 만들어 주신 건 보증기간 20년입니다. 뚜뚜. 그러면 르네상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린 쟤네가 우리 거 안 쓰면 방법이 없잖아. 갑이거든. 그래서 그걸 맞춰. 그걸 맞추다 보면 당연히 뭐가 떨어지게 된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수익률이 거지.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그럼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었던 르네상스와 같은, 또는 그동안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갖기 어려운 반도체 업종이었던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든다고? 그런데 라피더스의 주주 명부를 봤더니 도요다를 비롯해서 덴소를 비롯해서 이런, 어떻게 미쯔비시도 들어가 있고, 은행이긴 하지만 미쯔비시도 자동차 가지고 있긴 하거든. 그렇죠. 아니 그동안 거래처였던 놈이 이제 대주주로 들어왔네?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엘피다 때도 NEC하고 히타치하고 합작해서 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건 지금 주체도 더 많아졌고. 엘피다는 없어졌잖아. 르네사스는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요다가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도요다가 차를 만드는 거 납품하는 부품 업체로서 박리다매로 엄청난 퀄리티로 납품을 해주고 자체적인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도요다가 이제 더 대주주로 들어와서 더 점령구 노릇을 할 가능성도 많으니 르네사스의 엔지니어들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돌아와서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교수님, 이제 차량에 반도체 200개만 들어가던 시절에서 이제 2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큰 시장인데 우리 놓치면 어떡해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이 됐어.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냐 하면, 삼성은 특정 자동차 회사에 아주 결속된 벤더사로 들어가는 캐파의 회사가 아니잖아. 삼성은 이미 메모리 분야에 전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분야에 2등이고, 삼성은 그 다음에 백색 가전이라든가 휴대폰에 자체적으로 또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에 멀티태스킹이 멀티를 하고 있는 회사야. 이런 삼성이다 보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정도는 그냥 굴지의 모든 어떤 그 차량 그 회사들, 이 차량 회사들에게 범용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납품 좀 해줄까? 라는 형태로 포지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 거야. 실제로 이번에 BMW와 삼성이 고난이도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고 공급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BMW는 그동안 어디에서 이런 걸 좀 조달을 받았느냐? 시멘스하고 보쉬, 이런 또 거기는 또 엄청난 유럽 회사들. 그렇지. 독일계 그 부품 업체들이 있긴 있었지. 근데 거기서는 또 우리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전장 부분에 들어갈 반도체 역량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 물론 그쪽도 자체 역량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 독일 파트에서 내가 한번 해줄 거야. 전동 드라이버는 잘 만들더라고요. 보쉬 끝내주지. 하여튼 그래서 그쪽은 그런 걸 하고는 있으나 삼성하고 손을 잡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 어중간한 회사들 있다고. 미국 회사들도 어딘가 또 손을 더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회사, 영국 회사, 이태리 회사, 아직 명맥이 있는 조금 한 회사들이 또 있다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삼성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판을 하려고 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새로 크게 대두되는 거 맞다. 그런데 일본의 라피더스가 그리는 그림이 과연 맞는 것인가? 르네사스 시절을 한번 돌아봤을 때 뭐 라피더스가 르네사스처럼 차량용 반도체만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거기가 지금 일단 돈 들어올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인데, 도요다가 투자한 이유가 그거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산업 생태계가 맞지가 않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그런 부분. 아까 잠깐 엘피다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형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딱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맞아. 그리고 너 진짜 혁신 얘기해 줬는데,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만 너무 맹신해도 안 돼. 이것도 내가 하나 여담으로 얘기를 해주면,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난 슬슬 걱정이 심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슬슬 기술이 후달리고 있는 파트들이 생기고 있음을 건설, 토목, 조선에서 느끼고 있어. 그게